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지방선거와 투표율에 관한 두 가지 경제학적 해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한홍구의 대한민국사 함께 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북미 정상회담 시청률 전쟁 그리고 토요편이 사라진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청해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춥고 배고픈 인민들을 위해 오직 최저가 제품 판매만을 시달하시었으나 네이처오다의 진짜 유기농 토마토에 한해서는 파격적 예외를 결정하시었다. 네이처오다의 진짜 유기농 토마토는 땅에 화학 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1년 중 수확 횟수는 적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 인공 수정액을 뿌리는 대신 꿀벌의 힘을 빌리고 해충을 잡기 위해 천적을 활용하며 화학 비료 대신 자연 발효 퇴비를 쓰는 등 농부가 쇠가 빠지도록 일한다는 사실을 허심탄회하게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맛을 보면 왜 유기농을 고집하는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 네이처오다의 진짜 유기농 완숙 토마토. 맛볼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6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능력을 좀 많이 봅니다. 당을 피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 경제 부분, 나라 발전 부분 공략을 봐야겠죠? 신념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다 한번 개인적으로 쭉 공고를 받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정세 그런 거 참조하고 뭐 경제 같은 것도 좀 참조해서 마음 먹고 왔죠. 좀 바른 인물들,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분들, 아무래도 정의롭게 좀 이렇게 정책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본인 소신에 있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의 일방적인 정책 방향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 서울 목오동 투표소에 나온 유권자 4명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이 육성은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도 방송됐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오늘 선거는 전국 4,016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저는 매번 선거할 때마다 후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후보를 이루고 있는 선거 캠프, 정당까지 봅니다. 결혼이 당사자만의 결합일 뿐 아니라 가문의 결합이듯 선거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당선된 후보겠지만 결국 당선자가 소속된 정당이 궁극의 승자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당이 추구해온 정치적 가치 또한 노선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정당이 마음에 안 들면 무소속이 그 승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투표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선임당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1년 국정운영 평가의 의미가 농후합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끈 한반도 평화정국에 대한 신임 투표의 의미도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에 한국 정치의 지형, 한반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 기대합니다. 둘은 정자나무에 앉았다. 변회장의 수갑은 이미 풀려 있는 상태이다.
변 회장이 도주할 것이라는 우려는 마음속에서 무장 해제된 터이다. 진상아, 답답하지? 답답하겠지. 널 안동에 데려가면 유출된 방사능이 다시 원자로로 들어가겠니? 그렇다고 강한 비치가 베끼들겠니?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개수작 부리지 말고 다 폈으면 다시 차에 타셔. 이 와중에 강한 빛이 탱크 몰고 백두대가 넘으면 어떡할 거야? 이 나라 자유한국의 군대가 과연 역사 속 당나라 군대보다 나을까? 상황 종료되는 순간 당신은 전범이 되는 거고 네 가족은 전범 가족이 되겠지. 그야말로 젖되는 거야. 닥치지 못해! 거기서 가족이 왜 나와? 계진상이 다시 앉아 새 담배를 문다. 잠시 전 버럭하긴 했어도 사실상 목졸 잡힌 강아지 모양 그대로다. 인상에 강한 빛이 쳐내려올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나? 그런 모양이네. 적국이 부디 자비를 베풀어주길 바라는 상대국의 군대 수장. 그래서 그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래, 계장군. 난 원래 마산항에서 일본으로 뜨려 했어. 근데 당신이 막았어. 당신은 일본 자위대를 상대로 선전포고한 셈이야. 뒷감당이 가능하겠어? 지금 당신은 나를 안동에 데려가서 소리 소문 없이 제거하려 하겠지.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일본 자위대는 나의 이동 경로를 다 파악하고 있어. 육군호가 있는 궁전에 자위대 부대가 당도하면 싸워 이기기는커녕 황제 건의병이 과연 육군호와 계장군 당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나? 말해봐. 그건 계장군이 가장 잘 알 거 아니야. 계진상은 대꾸를 안 했다. 딱히 할 말도 없었다. 이제 내가 제안하지. 진상이, 너도 나하고 한 배에 타자.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 첫 번째 이야기, 컨틴전시 플랜. 네, 총 8화 중 마지막 화 8화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수구냉전 세력의 마지막 저항,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팟캐스트 포털 파티에서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김용민의 뉴스 간장.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성명에 서명했지요. 조선은 4.27 판문점 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가 명시되지 않아 미흡한 합의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 들어보시겠습니다. JTBC 뉴스룸에 출연한 문정인 특보가 진행자 손석희 앵커와 나눈 일문일답입니다. 글쎄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은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판문점 선언을 보시면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의 소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단계적 분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전선언 평화체제와 비핵화라고 하는 건데 그 판문점 선언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도 논의가 됐지만은 완전한 비핵화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측이 이해하는 것, 그리고 북한 측도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폐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완전한 비핵화가 CVID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그것의 어떤 그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양국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걸 이제부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십니까? 저는 양측이 상당히 많은 토의를 했다고 보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두 정상이 만났을 때는 총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강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곧 이제 폼페오하고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 사이에 이제 후속 미팅이 곧 있는다고 하니 아마 거기에서 구체적인 CVID 일정 이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아무튼 CVID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언론들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트럼프 미 대통령도 했으나 일단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아까 이제 잠깐 뭐 눈에 띈다고 했습니다만은 20% 정도의 진행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되돌리기가 어렵지 않겠냐, 즉 불가역이 된다라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은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 그건 저도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 대목은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그 핵을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핵 시설, 핵 물질, 핵 탄두, 그리고 핵 탄두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과학자와 기술자들, 이 모든 것을 없애는 걸 얘기하는데요. 어느 부분까지가 20%를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합의 자체를 북한의 비핵화의 그 전체 공정 과정에서 한 20%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은 받았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비판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언론들은 공동 성명에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했다.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은 미국 언론과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적이다. 오히려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파트너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홍걸 의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제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너희 원하는 거 주고 싶은데 우리 의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나한테 뭔가 이 거리를 줘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양보를 좀 해줘야 그걸 가지고 우리 의회를 설득할 수 있지 않느냐. 계속 그거를 얘기해 온 거죠. 그러니까 북측에서는 아니 우리 미사일 내놓고 핵탄도 내놓는데 그러면은 안전보장과 또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너희가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서로 옥신각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6월 12일 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발 좀 이러다가 회담 못하니까 너희 좀 어떻게 해라. 하고 나서부터 나한테 명분을 다오. 그때부터 서로 양쪽이 조금씩 양보가 되기 시작해서 김영철 부장이 갔을 때는 아주 트럼프 측이 북쪽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태도를 보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될 걸로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같이 도전 과제를 같이 풀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파트너예요. 그렇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언론과 정치권은 적입니다. 자기 망하기를 바라고 저주의 굿판을 벌이는 한국의 어떤 분들처럼. 저기 트위터에 올렸어요.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겁니다. 아니 그 사람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두둔해 줄 겁니다. 둘이 한편입니까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을 나쁜 사람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자기도 같은 그 사람한테 당한 사람이 되거든요. 절대 그거는 트럼프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상. 두 분이 한 배를 탔다. 제가 돌이켜보는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성과를 얘기할 때 오바마도 못했던 클린턴도 못했던 이 전제를 반드시 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을 좋아하겠어요. 역시 본인이 얘기예요. 역시 국제관계와 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이번 조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는 허무할 정도로 잘된 회담이다. 80 중반이 돼서 해방을 맛보는 기분이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완상 전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 재선과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의식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네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한완상 전 부총리 그리고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또 역시 기자회견 과정에서 조만간 종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거든요. 종전 선언을 할 것이다. 네네. 그게 이제 조만간이란 말이 난 7월 27일 정전협정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65년 전 아닙니까? 65년 꺾어지는 해에 종전선언을 하면서 이게 평화협정으로 가야 돼요.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한 단계의 기회를 올려야 되는데 여하튼 정치적인 선언으로서 중국까지를 초청해서 중국과 한국도 함께 한다. 같이 판문점에서 하면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말을 했어요. 근데 판문점이란 말이나 7월 27일이란 말은 없습니다만. 없지만은 글쎄 만약 하게 되면은 그날 이 7월 27일은 이런 국치일 비슷하게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한 부끄러운 협정인데 그날이 7월 27일 우리 역사와 세계에서는 평화의 날로 이것을 다시 재규정이 돼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라건대는 7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그리고 미중 정상이 좀 만나서 종전선언 해달라. 그렇죠. 그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상들이 오기가 바쁘면은 최소 외무장관이 와서라도 종전선언을 하고 이 네 나라의 정상은 만나서 그것을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평화협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는 종전선언이 아닌 한 단계 더 나간 평화협정으로. 평화협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화체제가 이제 열리죠. 네. 그리고 벌써 당장 다음 주부터 폼페이오 볼튼 등이 북한의 실무자들과 회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김정은을 백악관으로 초청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수락했다. 또 트럼프 본인도 평양에 갈 것이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또 기자들한테 수차례 우린 자주 만날 것이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자주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선의로 보면은 자기는 그 전에 소위 리버럴한 미국의 대통령들, 국무장관들, 자기하고 겨누었던 힐러리 특별히 네. 이런 사람하고 달리 말한 건 실천하는 사람이다. 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자고 하는 것은 2020년이 자기 첫째 텀이 끝나잖아요. 임기 끝이죠. 예. 그러니까 재선돼서 8년을 하려 그러면은 예. 이걸 연장해서 아하. 이 메시지를 계속 예. 활용할 그 가치도 있다고 판단한 거죠. 뭐 솔직히 정치인은 뭐든지 또 정치적 활용을 안 생각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죠. 그 자연스럽죠. 그것은 네, 이건 이해를 해야죠. 근데 그 자연스러운 것을 지 개인의 나르시시스트라고 알려진 트럼프가 나르시즘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네. 평화의 차원에서 하겠다니까 그건 양해해야 된다. 예, 양해하고 네. 박수 쳐야 당장 그러니까 11월 중간 선거 있으니까 아무튼 11월 오기 전 이 가을 정도에 또 다시 북미 정상회담 또 할 수 있다는 거고. 가능하죠. 또 그 후에도 또 더 할 수 있다는 거고. 11월 전에 만약 한 번 더 모인다면은 그것을 생각할 겁니다. 상원에서 이 평화선언 오늘 나온 이 선언을 조약의 효력을 가질 만큼 다듬어 가지고 통과를 시키면은 11월 선거 굉장히 쉽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일요일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로 이동하기 위해 중국 고위급 전용기를 이용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항공기를 빌려서 탄 건 조선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전용기는 중국 국제항공이 보유한 보잉 747 기종 4대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공된 것은 권력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가 주로 타는 전용기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용기가 사용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용 가능한 전용기 가운데 최상위급 기종을 제공한 겁니다. 조선은 최고 지도자가 중국 항공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TV의 보도 들어보시죠. 중국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중국 전용기에 오르셨습니다. 자주와 자립을 강조해온 조선이 중국 전용기를 이용한 사실을 알린 것은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일국의 정상이 타국 항공기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2013년 당시 아프리카 말라위의 대통령 조이스 반다는 나이지리아와 기니를 방문한 바 있는데요. 이때 반다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와 기니에서 제공하는 항공편을 이용했습니다. 전용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교육이나 보건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겠다며 2012년 대통령 전용기를 경매에 내놨던 겁니다. 우리나라 정상도 과거 외국 정부가 제공한 항공기를 이용한 역사가 있습니다. 1964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독일 정부가 보내준 루프트한자 649호기에 올라 7개 도시를 경유하며 베를린에 도착한 바 있습니다. 1965년 미국을 방문하면서는 린든 존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보낸 전용기를 이용했는데요. 1969년에도 미국 민간 항공사인 팬 아메리칸 월드 항공의 전세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연합뉴스는 전 세계 주요 국가 대부분이 전용기 혹은 전세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우리나라 경우 보잉 747 대한항공 여객기를 임차해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전세기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합니다.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 딱 한 달만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없으면 환불한다고 합니다.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1566-7871. 네,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신청한다고 하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1566-7871 1566-7871. 네, 이제 경제의 속살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미 정상회담 어제 보신 소감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예. 저희가 사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녹음을 하고 있어요. 아, 사인한 것만 갖고 얘기하셔야지. 그걸 또 뭐 얘기하십니까? 서명했다는 소식까지만 듣고 협정 내용이 아직 뭔지 정확하게 제가 못 봐서 소감을 물어보신다면 오전 회담과 협정이 한 3가지 정도 협정에 서명했다는 이런 소식까지만 저희가 듣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감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뉴스를 다 보지 못해서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상태라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그냥 소감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협정에 서명했다는 소식,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판문점 정상회담, 요 두 회담은 다가오는 개인적인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게 아주 미묘한 감정의 차이여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자신이 좀 없는데, 판문점 회담 때는 30년 전에 너무나 좋아했던 첫사랑을 만나는 기분, 가슴이 좀 콩닥콩닥 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제 북미 정상회담은 오전 그리고 오후 조금 이렇게 지켜보면서 서로 악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30년 전에 빚이 남아있는데 그 친구를 드디어 만나서 빚 문제를 해결을 하는 기분. 그러니까 가슴이 뛰는데 기분 좋게 콩닥콩닥 뛰는 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 그럴까, 좀 쿵쾅쿵쾅거리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보다 더한 벌렁벌렁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판문점 회담이 뭔가 이렇게 설렘을 기반으로 하는 아주 기분 좋은 기대 이런 거였으면 어제 북미 정상회담은 긴장이 막 극도로 고도화돼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느낌. 이게 진짜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라도 뉘앙스가 다르죠. 아유 참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이거 진짜 잘 돼야 되는데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판문점 회담은 아유 참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북미 회담은 지금까지 본 소감으로는 진짜 좀 잘 돼야 되는데 잘 되겠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저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간이면 결과를 완전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일쯤에나 이제 감정을 다시 정리하게 되겠지만 지금 녹음을 하는 시간에 가지는 이 쿵쾅쿵쾅거리는 긴장감 어린 기대가 부디 팽팽한 긴장을 끊어주고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평화의 상징이 돼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협정문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걸 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쯤이면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유 참 70년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죠. 우리의 민족의 운명이 뭔가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기다렸던 이 70년이라는 시간이요. 어제로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새 아침이 밝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민족의 새날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려면 사실 오늘 지방선거 투표
각 지역에 풀뿌리 일꾼을 뽑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한국 국민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선거가 됐어요. 네, 여러 의미로 오늘 일어나는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정치적인 지형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지가 투표로 얼마나 발휘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끝까지 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방송은 지방선거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오늘 주제는 투표율에 관한 겁니다. 보통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일반적으로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번 지방선거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낮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학에서는 이 투표율에 관해서 해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적 무지 이론이라는 겁니다. 합리적 무지 이론?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림짐작의 오류라는 겁니다. 예. 이 두 개를 오늘 다 검토를 해볼 텐데요. 합리적 무지 이론은 주류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분석 도구고요. 어림짐작의 오류는 행동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분석 틀입니다. 먼저 주류 경제학의 설명인 합리적 무지 이론이라는 건요. 예.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비용과 이익을 숫자로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서 또 높은 숫자 쪽으로 선택을 하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10,000원을 들여서 택시를 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걸어갈 것이냐를 결정할 때 내가 택시를 탈 때 내는 비용은 10,000원이죠. 반면에 내가 얻는 이익은 편리함과 시간 절약일 겁니다. 이러면 사람은 내가 얻는 편리함과 시간 절약의 가치를 숫자로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요게 10,000원어치보다 크다고 판단을 하면 택시를 타는 겁니다. 하지만 편리함과 시간 절약의 가치가 10,000원 정도는 안 돼라고 판단을 하면 그 10,000원을 절약하고 걸어서 가는 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이라는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이런 비용과 이익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이런 관점을 기반으로 합리적 무지 이론이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선택을 할 때요. 운동을 하면 얻는 이익이 있죠.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운동을 할 때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도 들고 몸이 우선 힘들잖아요. 요 두 개를 숫자로 계산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합니다. 운동을 해서 얻는 건강이라는 이익이 10인데 운동을 할 때 드는 힘들고 이러는 게 비용이 8밖에 안 되면 이러면 운동을 하는 거죠. 얻는 이익이 더 크니까요. 반면에 얻는 이익이 8이고 고생스럽고 몸이 힘든 것에 드는 이 비용에 대한 생각이 10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게 비용을 더 아낄 수 있으니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 중에 많은 질문들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분들께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유식한 사람 될래? 공부 안 해서 무식한 사람 될래? 근데 이렇게 물으면 경제학적으로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건 공부를 해서 얻는 이익의 크기만 놓고 비교를 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서 유식한 사람 되는 게 결과적으로 좋죠. 무식한 사람 되는 것보다는. 하지만 질문에 이렇게 이익의 크기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불해야 되는 비용의 크기도 같이 물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야, 너 앞으로 3년 동안 연락에 공부하면서 개고생을 해서 유식한 사람 되고 싶어? 아니면 3년 동안 내 취미생활 다 누리고 행복하게 놀면서 무식한 사람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야 이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듣는 사람이 번개처럼 숫자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개고생하는 공부하는 비용이 10, 유식한 사람이 돼서 얻는 이익이 8. 이러면 공부 안 하는 거죠. 이익보다 비용이 크니까요. 반대로 3년 동안 개고생해서 공부하는 비용이 8밖에 안 되고 유식한 사람이 됐을 때 얻는 만족이 10이라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투표율이 낮느냐? 여기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대답은 바로 이런 사고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무지 이론에서 설명을 합니다. 합리적 무지라는 건요.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비용이 해당 정보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보다 클 경우 차라리 정보 습득을 하지 않고 무식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경향을 말한다. 이렇게 교과서에 돼 있어요.
쉽게 풀이를 하면 투표율이 왜 낮냐면 투표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찍어야 될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쉬는 날 심지어 투표를 하러 투표소까지 나가야 됩니다. 상당한 수고로움, 비용이 들죠. 근데 이 수고로움에 비해서 내가 얻는 게 훨씬 적다고 생각하면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투표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크면 투표소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를 통해 얻는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 요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익이 수고로움보다 크면 그 사람은 투표를 한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방선거 투표율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내가 대통령을 바꾸면 세상이 훨씬 많이 바뀔 거라고 사람들이 믿죠. 그래서 투표를 해서 얻는 이익이 큰 겁니다. 투표의 비용이 10이라고 할 때 대통령이 바뀌어서 얻는 이익은 10이나 13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방선거가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바꾸는 거, 광역단체장 바꾸는 거, 요 정도 바뀌어서는 세상이 바뀔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러 가는 수고로움은 10인데 지방정부가 바뀌어봐야 내가 얻는 이익은 한 5나 6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내가 투표장에 나갈 수고를 감수할 이유를 못 찾는 유권자가 많아진다는 게 주류 경제학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의 이름이 왜 합리적 무지냐면 주류 경제학은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의 가치를 그렇게 낮게 본다면 그건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므로 투표를 하지 않는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 거기에 개입하지 마라. 그 사람은 합리적으로 숫자로 다 계산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주류경제학 해석에 대해서 웃기는 소리라고 반론을 합니다. 행동경제학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사람의 행동이 늘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때로는 멍청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온정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무지 이론에 대한 행동경제학의 최대 반론은 어림짐작의 오류라는 겁니다. 아까 그 합리적 무지 이론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투표를 얻는 이익은 얼마, 투표를 허비하는 비용은 얼마, 이걸 정확하게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잖아요. 비용은 10, 이익은 8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행동경제학에서는 야, 그게 가능해? 사람이 그 비용과 이익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고? 요거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요. 합리적 무지 이론에 따르면 운동을 할 때 드는 수고로움의 비용이 10 정도 되고 운동을 통해서 얻는 건강이라는 이익은 8밖에 안 돼. 이래서 운동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나이 들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때 운동을 안 했지? 내가 그때 운동만 했었어도 지금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젊었을 때 운동을 통해 얻는 이익을 8이라고 이 사람은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는 한 12 정도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운동을 하는 게 합리적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림짐작으로 계산을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행동경제학에서는요. 과거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2갑씩 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만 끊었어도 내가 지금 건강했을 텐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하고 후회를 하시는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에는 담배를 끊어서 얻는 건강이라는 이익을 8 정도로 측정을 하고 끊는데 드는 고통, 비용을 한 10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끊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경제학에서는, 주류경제학에서는 이 선택을 합리적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행동경제학에서는 이 측정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고 봐요. 사람이 인생 전반을 생각하고 건강에 주는 행복을 만약에 정말로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면 그건 8이 아니라 15나 16쯤 되는 건데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어서 나중에 폐암 걸린다는 생각을 못하고 정확한 측정을 못합니다. 이걸 어림짐작의 오류라고 부르죠. 투표를 하러 가는 수고로움이 10, 지방선거 정도 변해가지고 하는 이익은 8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난 투표를 안 해. 이렇게 짐작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선거 투표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8밖에 안 된다는 그 판단이 어림짐작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예.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어림짐작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요. 휴리스틱이라는 말은 어떤 사안 또는 상황에 대해서 엄밀한 분석에 의하기보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즉흥적, 직관적으로 판단,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은 건 제가 보기에 이 휴리스틱, 어림짐작의 오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심지어 개인적으로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반론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요. 아까 김용민 PD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번 선거는 단지 지방정부의 교체만을 위해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고 한반도의 역사적인 변화의 변곡점에 있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내 한 표가 어떤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 이상의 2배, 3배의 가치를 가집니다. 만약에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들의 투표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다면 이건 지방정부 교체 이상의 막강한 한국의 정치에 상징적인 힘을 갖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지방선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자체만 놓고 봐도요.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덜한 선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사는 동네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와 직결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방선거는 유권자와 후보의 대면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후보에 비해서 지역의 일꾼이나 열심히 하는 재능 있는 신인들이 발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굉장히 사회를 바꾸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선거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김수민이라는 훌륭한 정치평론가를 가지지 못했겠죠. 걔가 뭐 훌륭합니까? 반론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훌륭하시니까 계속 김용민 PD님도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보다는 이제 좀 가성비가 있어서.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김용민 PD님도 김수민 평론가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신다고 믿고 끝까지 부인을 하시겠지만 그게 컨셉이시니까 그렇게 믿고 이야기를 전제드리면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김수민이라는 훌륭한 지방 정치 신인이 등장한 겁니다. 구미라는 동네지만 아주 좁은 동네에서 그 동네의 현안을 가지고 투표를 해보면 정의를 위해서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얼굴을 유권자들께서 보시니까요. 김수민을 뽑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진보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강남에서요. 진보 정당이 선거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몇 %나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도 지난번에 겨우 한 명 민주당에서 그나마 당선될 정도인데요. 이건 사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번 강남구 의회 선거에 남일이라는 외자 이름의 정의당 구의원 후보가 있습니다. 미리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남일 후보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아예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이분 지역구가 강남구의 노년 2동하고 역삼 1, 2동이던데 역삼 1동이 제 고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는 이분이 어차피 낙선될 거 알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싸우기에 나온 대단히 용기를 가진 분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분이 지금 상당히 당선권 근처까지 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하겠습니까? 지방선거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강남에서 진보정당 출신의 정의당 출신의 구의원이 나온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세상에 그다지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래서 투표를 안 하거나 대충 한다. 요건 제가 보기에 유권자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휴리스틱, 어림짐작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선거입니다. 또 한 가지요. 왜 김대중 대통령이 그토록 지방자치를 중시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방분권의 시대에 좋은 지방정부는 좋은 대통령을 가지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훨씬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지방정부를 기반으로 한 자치와 분권의 사회가 되면 아무리 거대한 권력이 다가와도 사회를 쉽게 흔들지 못해요. 스위스 같은 나라가 그런 겁니다. 이 나라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누군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정치의식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발달된 지방자치는 직접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스위스가 그렇죠.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게
세상을 얼마나 변하게 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림짐작하는 것보다 휴리스틱으로 오해하는 것보다 지방선거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구의원, 좋은 시의원, 좋은 군의원, 좋은 도의원, 좋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갖는 건 이 사회를 정말로 많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지 이런 지방선거가 뭐 큰 변화를 가져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합리적 무지 이론을 덮어놓으시고요. 그렇게 대충 깔아뭉갤 선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문재인 정부도 천명했듯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자치를 통한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될 겁니다. 이번 선거는 그 역사적인 변곡점, 특히 한반도 평화라는 변곡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아예 위대한 투표다임을 자각해 주시고 좋은 후보를 고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고민해 주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의 지방자치가 위대한 한 걸음을 딛는 지방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요. 오늘은 선거에 관한 경제학의 2가지 이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한배 기자님. 내일 개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흥겨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네, 자, 이한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협을 마침내 이뤄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김정은 조선국무위원장도 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의 주역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어제,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통일대교를 점거했던 일이 문제가 된 건데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김성태입니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통일대교에서 밤샘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량 통행을 가로막았다며
시민단체가 저희를 고발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 부위원장을 막아선 것이 뭐가 잘못된 거란 말입니까? 아이고, 김성태 원내대표님, 일반 교통방해 혐의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셨어야지요. 네?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거 아니냐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요? 야당 의원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검 수사에 그 어떤 예외나 성역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김성태 원내대표님이에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해서 문제가 됐지요. 네? 후보 지지가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은 저의 친구이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하하하하.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어 대통령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김성태 원내대표님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저하고 친하게 지내셔야겠어요. 모두 투표 꼭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과 대전 17도, 광주 18도, 대구 16도입니다. 낮 기온 서울, 춘천 28도, 전주 29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껴뒀습니다. 아, 오늘 하시는군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예. 투표일을 맞는 소회가 어떠신지? 네, 제 개인적으로는 재작년부터 이어진 촛불 혁명의 하나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그야말로 이 냉전 체제에서 서식해온 기회주의자들을 투표로 몰아낼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이게 또 다른 총선으로 또 다음 선거들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하나의 결절점으로서 중요한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한홍구 선생의 대한민국사에서 한 구절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네. 전에 녹음하는 오늘 이 시간 그 역사적인 그야말로 싱가포르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을 보면서 이래저래 저희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하나의 역사적 장면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또는 태평양 전쟁이나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죠. 이 전쟁 때 일본이 싱가포르를 함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1942년 2월 18일에 일본 제국주의가 영국군을 싱가포르에서 몰아내고 싱가포르 함락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많은 선전에 동원했었죠. 그 당시 식민지 조선의 많은 문학자들도 싱가포르 함락에 환호하면서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했었죠. 오늘 박정희의 기회주의를 얘기하기 전에 당시 싱가포르 함락을 보면서 환호하면서 일제를 찬양했던 시 한 편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군요. 네, 시가 있는 금요일이 아닌데 싱가포르 회담을 역으로 기념하는 의미에서 우리 역사적 사건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노천명이라는 시인 많이 아실 겁니다. 식민지 시대 때부터 사슴의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장날이나 이런 서정적인 시편들을 많이 썼었죠. 그런데 이 양반이 모윤숙과 더불어서 일제를 찬양하는 낯뜨거운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 함락입니다. 일제 말기 문학사에서는 중요한 작품, 우리 부끄러운 기억, 문학사적 기억 남아있는데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자어로는 싱가포르를 싱가파라고 씁니다. 싱가파. 네, 이 시에도 싱가파가 나오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함락. 아세아의 세기적인 여명은 왔다. 영미의 도가에서 일본군은 마침내 싱가파를 뺏어내고야 말았다. 동양 침략의 근거지 온갖 죄악이 음모되는 불야의 성, 싱가포르이 불의 세례를 받는 이 장엄한 최후의 저녁. 싱가포르 구석구석에 작고 큰 사원들아, 너의 피를 빨아먹고 넘어지는 영미를 조상하는 만종을 울려라. 얼마나 기다렸던 아침이냐. 동아민족은 다 같이 고대했던 날이냐. 오랜 앞제 우리들의 쓰라린 추억이 다시 새롭다. 일본의 태양이 한번 밝게 비치니 죄악의 몸뚱이를 어둠의 그늘 속으로 끌고 들어가며 신음하는 저 영미를 웃어줘라. 점잖은 신사풍을 하고 가장 교활한 족속이여 내 이름은 영미다. 너는 신사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조상을 해적으로 모신 너는 같은 해적이었다. 쌓이고 쌓인 양키들의 굴욕과 압박 아래 그 큰 눈에는 의혹이 가득히 깃들여졌고 눈물이 핑 돌 땐 차라리 병적으로 설웃음을 쳐버리는 남양의 슬픈 형제들이여. 대동아 공영권이 건설되는 이날, 남양의 구석구석에 앵글로색슨을 내모는 이 아침, 우리들이 내놓는 정다운 손길을 잡아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일장기가 나부끼고 있는 한 너희는 평화스러우리라. 영원히 자유스러우리라. 얼굴이 검은 친구여, 머리에 터번을 두른 형제여, 잔을 들자. 우리 방언을 서로 모르는 채 통하는 마음, 굳게 뭉쳐지는 마음과 마음. 종려나무 그늘 아래 횃불을 질러라. 낙타 등에 바리바리 술을 실어오라. 우리 이날을 유쾌히 기념하자. 아이고. 네. 이런 시입니다. 이대로 한 5년 정도 더 가면 조선일보 사설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조선일보 사설도 이 못지 않았죠. 예. 지금은 직접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는 싱가포르 함락 다음 날 1942년 2월 19일 조선 총독부기관지 매일신보에 실렸습니다. 문학사를 보면은 이들이 한국 문단사를 이끌었고요. 한국의 문학사에 정말 많은 상처를 주면서 분단 이후에는 또다른 권력을 휘둘렀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친일의 맨 앞에 있던 자들이
분단 이후에 우리 사회를 기득권을 누리면서 우리 사회에 옥죄했다는 것도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뭐니 해도 박정희일 것 같습니다. 이 한홍구 선생의 대한민국사 2권을 보면은 기회주의 청년 박정희라는 글이 있습니다. 박정희가 기회주의자였다는 것은 알려진 바와 같은데요. 근데 박정희가 부하의 총에 목숨을 거두고 난 이후에도 박정희 신화, 박정희 미화는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 박정희 망령은 근대화의 기순이, 고독한 혁명가니, 눈물 많은 초인이, 보릿고기를 엎은 강력한 지도자니, 속옷을 꿰매 입은 청렴한 대통령이니 등 온갖 화려한 수식어를 휘감고 되살아나서 강시처럼 우리 사회를 콩콩 뛰어다녔다고 한웅구 선생이 평가를 하는 거죠. 문학에서도 예가 아니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대 사건으로 최순실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기도 했던 유철균이라는 사람, 필명이 이인화인데요. 이 사람이 인간 박정희를 찬양하는 소설을 쓰기도 했었죠. 문학에서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망령이 이제는 정말 분단 체제에 기생해서 박정희 망령을 앞세우고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세력들이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해서 온전히 매장된단 말도 우리 한홍구 선생 표현입니다만은 매장될 시점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의 비극은 독립군이었던 장준하와 친일파 황군 장교였던 박정희,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선명하게 대조가 되죠. 장준하 선생의 죽음은 아직도 미스터리 남아있는데 뒤에 박정희 세력이 있었다는 것은 무언 중에 많은 증언들이 암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는 돌베개 이하 2번에 걸쳐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근데 이 박정희가 문제인 것은 하나 박정희 개인이 아니라 박정희로 표상되는 친일 세력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철저한 일본식 황국 친민화 교육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군국주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일본 군국주의 발전 모델, 특히 만주국에서 경험한 발 바탕으로 한국을 병영국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정희라는 한 인간을 그치는 게 아니고 친일부터 이어진 기회주의자들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속시키고자 했던 게 바로 이 분단체제, 냉정체제, 적대적 공존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박정희의 삶을 보면은 4번의 결정적 변신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대구 사범을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했다는 것. 그 혈서 사건 아주 유명하죠. 두 번째는 해방 직후 광복군에 가담했다는 것. 대단한 기회주의적 변신이죠. 세 번째는 남로당에 가담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순 사건 이후에 숙군 과정에서 극적인 변신을 해서 그러니까 이 동료들을 다 불어버리고 자기는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현대사의 고비고비마다 이런 기회주의적 변신을 통해서 자신의 영달을, 사적 이익들을 꾀했던 것이죠. 이 과정들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노천명 시를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문인들뿐만이 아니고 정치가들, 경제인들, 또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친일 이후에 화려한 변신을 통해서 분단 체제에 기생해 왔던 것이죠. 그게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병들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신민화 교육의 천병이 됐던 초등학교 교육을 거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진춘보국 멸사봉공이라는 혈서를 써서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죠. 그리고 1944년에는 일본 육사 57기를 졸업합니다. 바로 노천명이 싱가포르 함락이라는 일본 천황에게 일본 제국주의에 바치는 시를 쓰고 있을 때 박정희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신민화 교육을 철저히 받은 박정희 앞에는 출세 사다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해방이 돼버리죠. 해방 이후에 이런저런 기회를 노리다가 광복군에 잠시 들어갑니다. 이것도 사실은 꾸며낸 허구에 가깝다 그럽니다. 박모라는 작가가 펴낸 광복군이라는 2권짜리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박정희를 미화하기 위해서 박정희가 마치 항일 투사라로 되느냐 꾸며냈다고 합니다. 물론 잠깐 광복군에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건 자신의 일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웅구 선생 말 빌면은 박정희 해방 이후 광복군에 가담한 것은 광복군의 이념이나 정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의 보신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박정희는 또 한 번 화려한 변신을 합니다. 박정희의 형 박상희, 김종필의 장인이죠. 이 사람이 남로당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46년 10월 항쟁이 있을 때 구미 지역에서 경찰에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박상희가 박정희한테 친일의 죄를 씻으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이 친일의 죄를 씻는다는 명목으로 남로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어쩌면 변신을 통해서 따옴표 치겠습니다만 멋진 빨갱이가 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박정희에게 끊임없는 컴플렉스를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넘어서기 위해서 잘못자작해 할 테니까 내 말 잘 들으라 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웠던 거죠. 예. 경제 부흥이라는 게 박정희 개인에게 돌릴 것은 아닙니다만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박정희가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일본과의 굴욕적인 외교가 있었고요. 월남 파병이라는 많은 생명들을 앗아간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과의 어떤 도덕성 대결에서 어쩔 수 없이 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간첩죄로 몰아치고 했던 것이죠.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언이 아니고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준 사건 때는 좌익을 색출하는 그 숙군 수사에 적극 협력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동지들을 다 일러 바치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빠져나옵니다. 그야말로 동지들을 배신한 하나의 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지를 향한 끝없는 변신을 꿈꾸었던 박정희의 그 기회주의 속성들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한홍구 교수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의 마지막 변신은 확실한 것이었지만,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군인, 반공주의자로 변신한 걸 얘기하죠. 예. 좌익이란 꼬리표는 그를 괴롭혔다. 군사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박정희가 유독 좌익 사범을 혹독하게 대한 것이 그의 좌익 컴플렉스 때문이었다는 설은 상당 설득력이 있다. 더구나 좌익의 입장에서 볼 때 악랄한 변절자인 그는 끝까지 공산주의 사상을 고집하는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컴플렉스가 아니라 일제와 비교가 안 되는 잔악한 전향 공작을 실시했다. 교사에서 황군으로, 황군에서 광복군으로, 광복군에서 남로당으로, 남로당에서 다시 우익으로 순겁북의 변신을 거듭해온 박정희는 늘 양지를 추구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여기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그 양지를 추구했던 박정희 후예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다 포진하고 있다는 점 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장에 가실 때 한국어 선생님 마지막 언급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후예들이 우리 역사에 어떤 짓을 했는지 한 번쯤 깊이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싱가포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오늘 다시는 이 빨갱이 타령하지 않고 종북 타령하지 않고 북한을 증오와 적대의 대상 삼지 않고 하나의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꾸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역사 그리고 그걸 이끌었던 이 박정희라는 표상을 똑똑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진전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오늘 지방선거 투표를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국민의 총의를 1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이고요. 화해 평화로 나가는 길을 원하는 세력과 바라지 않는 세력 사이에 대결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이 대결 구도에서 우리 국민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이번 선거의 성격이 그렇게 규정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선택은 이 문제까지도 다 다면적으로 해석이 돼야 할 것이고요. 사실 뭐 그냥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고 승리하던 그런 시대로부터 이 대한민국이 벗어났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면 정치 세력들 모두가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정치는 자연스럽게 선진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투표는 매우 중요하다. 이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대 분수령이다. 이 점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불가역적인 평화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 오늘 선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메리와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노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시민들은 조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1시까지 모두 2,600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60% 3명 가운데 2명은 이번 조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A+로 평가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35% 3명 가운데 1명은 A라고 평가했습니다. B라는 의견 4%, C는 1%에 그쳤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님, 절제되고 품격 있는 회담이었습니다. 아리랑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단한 발걸음을 뛰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사람의 머리 그리고 사자의 동체를 가지고 있는 신화 속 괴물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스핑크스입니다. 정답자 취조반장님, 다 함께 권리를 꼭 행사합시다. 만무리님, 항상 좋은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는 이완배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정의구현 시민단님,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응원합니다. 적폐의 박멸님, 지방선거 결과가 이렇게 기다려지기는 처음입니다. 투표에 많이 참여하셔서 적폐 구태 세력 몰아내는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폴리스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 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보내드립니다. 탈북했지만 실력으로 동아일보에 들어가 이완배 기자에게 기자훈련을 받은 분이지요. 주성아 동아일보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북미 공동 합의문에 숨겨진 의미는 이겁니다. 이런 합의문을 만들면 다음날 자국 언론에서 엄청 두들겨 맞을 것임을 트럼프가 몰랐을까? 이 자체로만 보면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매진할 필요가 없는 합의문이다. 심지어 볼턴도 있는데 이런 엉성한 합의문의 문제점을 미국 실무진이 몰랐을 리 만무하다. 미국 우습게 보지 말라. 25년 북핵 협상만 한 나라다. 그런데 합의문만 보면 김정은의 압도적인 승리다. 벌써 미국 언론은 트럼프를 잡아먹을 기세고 북한 매체는 대서특필을 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이 합의문이 발표됐다는 것은 내 생각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체면을 주고 실리를 얻은 것 같다. 김정은이 당당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게 길을 팍팍 실어주고 명분도 주고 대신 확실하게 뭘 하겠다는 대답은 들은 것 같다.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앤 것을 보라. 예전 같으면 엄청 생색을 내며 반대급부로 뭘 챙기려 영악하게 행동했겠지만 조용히 없애고 말도 없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이 모르게 해치운 것이다. 이건 과거의 북한과 전혀 다른 모습이고 참 놀라운 장면이다. 핵 피해기도 그렇다. 북한 주민들에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선전할 일이 아니다. 아마 김정은이 당신들 요구하는 거 조용히 해치울 테니 나도 체면이 있으니 내부 설득할 확실한 명분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 정도 되니까 트럼프가 이런 합의문을 내주지 않았을까. 그러고도 김정은을 엄청 띄워주는 것을 보면서 그런 심증이 굳어진다. 숨겨진 미디약이 분명 있을 것 같다. 내 생각이 그렇단 뜻이다. 실제 그런지는 앞으로 몇 달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1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도 많이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